지역에는 오늘 밤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중부와 호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8월 5일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4% 폭락했었죠. 1987년 10월 20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 때의 낙폭을 뛰어넘었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함께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폭락의 주범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은행 부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검토 방침을 시사하면서 2차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주요국과는 달라진 일본의 통화 정책 방향이 이 환율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장중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대한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업 생산 지표가 석 달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전 산업 생산 지수 지난달에 112.7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월보다 0.4% 감소를 했는데 5월과 6월에 이어서 석 달째 감소세입니다. 이게 이제 1년 전년 동월 대비로는 계속 플러스 흐름이긴 한데 찜찜한 게 우리의 주력 산업 분야에서 생산이 지금 줄었다는 게 좀 찜찜하거든요. 네. 산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제조업. 이 제조업을 포함하는 게 관공업 생산이거든요. 네. 관공업 생산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월보다 3.6% 감소를 하면서 이 3.6% 감소가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제조업 생산이 관공업 생산에서도 가장 큰 비중인데 네. 제조업 생산만 따로 놓고 보면 역시 3.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업의 양대 축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조업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다 감소를 한 겁니다. 지난달에 자동차 생산이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얼마나요? 14.4%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두 자릿수 감소를 하면서 5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 나타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현대모비스 협력업체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공장 협력사 등이 이제 7월에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이 여파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완성차 생산량이 30만 대를 밑돌았습니다. 네. 이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생산인데 전월보다 8%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6월 반도체 생산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저효과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비교적 양호한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업 생산 0.7% 증가했고요. 공공행정 이런 부분들은 6% 늘어난 수치를 보였습니다. 소비는 어땠었나요?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1.9%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4월과 5월에 감소를 했다가 6월에도 반짝 증가했다가 또 지난달에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쭉날쭉 아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비의 회복 추세를 가늠하기에 아직은 좀 애매한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확실히 좋아지는 지표도 있습니다. 네. 투자 지표. 설비 투자가 지난달에 10.1% 늘면서 두 달째 증가를 했습니다. 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아직 100 미만이긴 한데 98.4. 그래서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5달째 마이너스고요. 다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6을 기록을 해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를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수치도 나쁜 수치도 지금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가 건수로 10,000건을 돌파했다고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7월 주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걸 보면 지난달에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12,783건, 전달에 비해서 40.6% 늘었고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10.2%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서울 주택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어선 게 2년 11개월 만입니다. 무엇보다 한 달 사이에 거래량이 40% 이렇게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택 매수 심리가 상당히 과열됐구나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서울 주택 매매 거래 대부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만 9,518건, 전달에 비해서 54.8%,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150.2%나 급증을 한 규모이고요. 네. 이로써 이제 서울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달 67.6%에서 7월에는 74.5%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도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강동까지 네. 강남권 4구 주택 매매 거래량이 3,000건을 넘겼습니다. 이것도 한 달 전 대비 56.9%나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7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 37,684건, 전월보다 31.3% 늘었고요. 네. 지방 주택 매매 거래량은 36,612건으로 전월보다 늘었지만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13.1%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68,200여 건으로 전월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에 또 아파트에 특히 쏠림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런 지표들이 되겠고, 이런 과열 매매 심리, 이런 쏠림 현상이 과연 7월에 이게 정점을 찍는 것인지 아니면 각종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불 꺾이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주택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 미분양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면서요? 네.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 1,822가구, 전달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3% 감소를 했고요. 수도권 미분양도 13,989가구로 전달보다 7%가량 줄었고요. 네. 지방도 역시 57,800여 가구, 2% 감소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특정 지역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여전히 좀 악화일로입니다. 이 경기 지역이 지금 미분양이 심각해요. 네. 경기 지역 미분양이 전달보다 2.3% 더 늘면서 1,187가구를 기록했고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3.4% 늘면서 네. 10,000가구를 넘겼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악성 미분양이 또 봐야 되는데, 이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지 않습니까? 1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기준 준공후 미분양 16,038가구로 전월 대비 8.0% 늘었고요. 네.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 악성 미분양 전달에 비해 53.8%나 늘어난 2,502가구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 추가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네.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지난달까지는
일단 은행권 금리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게 시장 금리의 방향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지금 고금리 압박이 좀 약해지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반영을 해서 금융채 같은 이런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책정하는 예금 대출금리 전반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7월 저축성 수신금리 예금금리가 되겠습니다. 네. 연 3.41% 그래서 6월보다 0.10%포인트 더 떨어졌고요. 뭐 정기예금 같은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가 0.09%포인트 금융채나 이런 CD금리 양도성 예금증서 이런 시장형 금융상품금리도 전월에 비해서 0.17%포인트 더 내렸습니다. 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0.16%포인트 내려서 2달 연속 하락세이고요. 이렇게 이제 금융상품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은행들이 대출 재원, 그러니까 네. 조달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대출 금리 또 다 떨어졌고요. 가계 대출 금리 중요하잖아요. 0.20% 포인트 떨어져서 이 역시도 2개월 연속 내림세고 2년 2개월 만에 최저 기록이기도 합니다. 뭐 주담대 금리, 일반 신용 대출 금리 다 0.21% 포인트, 0.26% 포인트 각각 내렸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담대 금리의 경우에는 9달 연속 지금 내려서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좀 방향성이 바뀔 것 같죠? 7월이 과도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감리가 대출 관리가 엄격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시장 금리는 떨어지니까 가상 금리를 올려서 최종 대출 금리를 높게 책정을 했거든요. 네. 왜 그런 추세가 7월 하순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일단 7월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영향은 이제 8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규제를 통해서 시장 금리와 계속 반대 방향으로 대출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결국 이런 시장 금리와 대출 금리의 괴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 이 금리 조절 기능 같은 걸 왜곡시킬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취약차주들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한다라든지 금리 부담에 따른 또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이 늘어날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8월 5일 기억나시죠? 국내 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를 동시에 발동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는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일본은행 부총리가 앞으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금리와 환율 정말 전망도 어렵고 대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환율에 요동치는 금융시장 오늘은 엔달러 환율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어디 외국 해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네, 어떤 일정으로 다녀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요. 네. 저희 이제 국제금융 거래 관련해서 네.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출장 다니시면은 각 나라의 다른 나라들의 어떤 사정을 좀 실제로 몸으로 좀 느끼시면서 예. 환율 변동 이런 것도 좀 더 예, 그런 것도 보고 이제 경제 상황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만나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 다르시니까요. 뭐 네. 관공서 그다음에 뭐 은행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자금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통화의 상황, 각 나라의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좀 비교하고 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그 한창 엔화가 하락하던 때 출연하셔서 이제 상승세를 전망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좀 많이 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엔화 흐름을 좀 잠깐 짚어볼까요? 네. 한두 달 좀 많이 변했어요. 좀 많이 변했죠. 네. 또 그게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5일 또 뭐 주가 폭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네. 더군다나 우려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 사실인데요. 네. 이제 그 7월 초까지 네. 엔화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달러 엔 환율이 161 정도까지였죠. 까지 올라가서 네. 물론 이제 일본을 방문하고 여행객들은 굉장히 좋았겠지만 네. 이제 뭐 일본 본인 뭐 일본으로서는 좀 이렇게 빨리 약해지는 게 네. 이게 좀 뭐 달갑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161원인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엔화가 변동성이 그렇게 큰 통화는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게 142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142엔이요. 예, 그게 8월 이제 5일은 146엔이었던 건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장중에 이제 142엔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그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5엔 정도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 15엔 정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한 달이 채 안 돼서. 예. 그래서 지금 뭐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강세를 최근에 많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원화와의 관계입니다. 네, 원엔이 지금 100엔당 한 921원. 921원, 네. 920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예. 뭐 향후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100엔당으로 이렇게 봐요. 좀 특이하죠. 보통은 네. 이제 뭐 달러, 달러에 1달러당 얼마 이렇게 하는 예, 그렇지만 이제 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와 이제 그 호가를 할 때 네. 100엔당 얼마. 그래서 100엔당 보통 1,00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그래서 일본판 이제 뭐 그 백엔샵 이런 네. 데 가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1,000원 스토어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네.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면 이제 900원으로 떨어지고 800원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우리나라로 볼 때는 소비자로 볼 때는 좋은 거예요. 네. 예. 일본 백엔샵에 가가지고 100엔이 아니라 뭐 네. 90엔이라든 80엔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어쨌든 간에 지금 한 달 사이 급격한 엔화의 어떤 그 가치가 바뀐 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는데 그 7월 30, 31일 그때 이제 BOJ 일본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0.000에서 0.25%를 이제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영향이 정말 컸어요. 시장 참가자들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 그때 이제 월가 쪽에서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크게 출렁거리게 했던 원인 네. 중 하나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네. 꼽지 않았습니까? 그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났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지난 2월달에 2월. 예, 2월달에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를 하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네. 0%에서 이제 이렇게 1%까지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그 마이너스 금리는 없어졌지만 이번에 일본은행이 15 베이시스 포인트 0.15% 포인트를 인상함으로 해서 네. 이제 뭐 일본 기준금리의 상단이 예, 그래서 0.25% 포인트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므로 해서 진정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한 건 이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왜 그러면은 금융시장이 일본 엔캐리 청산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폭락하고 이렇게 그 우려를 많이 자아내느냐 하는 네. 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금융 혼란이 뭐 직접적인 원인은 뭐 고용도 있었고 미국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 아니냐.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로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당연히. 딱 하락하게 되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뭐 요소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엔화도 거기에 네. 한몫했다는 것도 사실이 왜 그러냐면요. 네. 엔캐리라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게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 계속해서 최근에 싸졌습니다. 이제 2021년 네. 1월 달에 달러 엔 환율이 103이었어요. 네. 굉장히
뭐 되게 상전벽해 같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죠. 네.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160엔까지 한 60% 정도 네. 하락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국내 사람들이 전부 다 투자를 할 때 엔을 잘 안 사죠. 엔으로 안 놔두고 그러면 호주 달러도 사고 미국 달러도 사고 해외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엔캐리입니다. 네. 엔캐리인데 이게 일본의 엔화가 이제 더 이상 싸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엔캐리 나갔던 것들을 다시 회귀할 수도 있고요. 그걸 청산이라고 하는 예, 거죠. 청산이라고 하는 네, 거죠. 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뭐 금융 기법 중에서 뭐 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엔화를 매도를 계속 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네. 싸지면 뭐 숏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매도를 치는데 이제 매도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장에. 네. 왜냐하면 강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네. 이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주식 시장이 일본의 엔캐리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해서 폭락했냐 하면 미국과 여러 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네. 밖에 일본의 자금이 투자가 다 돼 있는데 네. 이게 일본으로 회귀하게 된다면 네. 주식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서방의 일본 사람들이 투자했던 이러한 네. 상품들이 폭락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 대한 불안감이죠. 그런데 궁금한 건 그럼 엔캐리 자금이 전 세계에 어느 정도가 있었을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8월 5일 그때 어느 정도가 그러면 청산이 됐을까? 예.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엔캐리라고 하는 거는요. 네. 정의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 나간 자금은 다 엔캐리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많이 네. 있는데 일본의 그 금융회사들은요. 이걸 갖고 나가서 돈을 빌려줍니다. 네. 그렇죠. 일본 엔화 자금이 싸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의사 대출도 많이 이렇게 했어서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엔화를 갖고 나가서 기업들한테 빌려주고, 네. 예. 그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엔화를 빌려서 다른 통화를 또 사는 겁니다. 네, 네.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융사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요. 또.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NKL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네. 사실 집계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크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확한 집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예. 뭐 엔캐리 자금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대 한 26%까지 청산 가능하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 8월 5일에 니케이 증시가 정말 12.4% 하루 만에 폭락. 이게 이제 그 전에 블랙 먼데이 그때보다 네. 더 낙폭이 크다 이러면서 예. 정말 큰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한 건가 예.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비판도 받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일본은행 측에서는 당분간 이제 금리 인상 얘기는 못 꺼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또 어제는 누구죠? 일본은행 부총리가 이제 히미노 료조 네, 부총재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죠. 네, 이게 네. 정확히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예.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물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일본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라면 한 그릇이 옛날에는 뭐 몇백엔 안 됐었는데 이게 1,000원 이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사회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해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뭐 30년 동안 안 오르고 계속 떨어졌었는데 물가가 이렇게 갑자기 오르니까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가 전망이 네. 실현된다는 그런 확신이 커지면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물가 타겟이 인플레이션 타겟이 2%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일본은 2% 물가를 갖다 달성한다는 올린다는 것이 목표예요. 네. 다른 나라는 내리는 게 내린다는 게 목표인데. 목표인데, 그래서 네. 이제 2%의 물가 상승 타겟을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 네.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건 뭐냐면 긴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긴축을 하겠다는 건 뭐냐 금리를 이걸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으로 올린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본인이 바로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요. 자, 그러면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그 미 연준 의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23일부터 열려가지고 사흘간 해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22일부터였나요? 그때 미팅에서 정책을 조절해야 할 때가 왔다. 네. 그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그리고 다른 주요국들도 지금 긴축 정책의 그 종말을 알리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네.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일하게 세계에서 일본만 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앞으로 네. 뭐 지금 이제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이제 주저하고는 주저할 수밖에 있죠. 그죠? 있겠지만, 네.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그런 추세는 이것을 네. 거스를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다 이렇게 가는데 일본만은 유독 물가가 조금만 안정되면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반대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화의 가치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금의 가치 이런 데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높은 통화는 항상 매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주는 통화이기 때문에. 돈값이 올라가는 그죠. 거죠. 그렇게 네. 되면 달러도 지금 5.5%까지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달러 그동안 강세가 달러였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본 엔화도 지금 미미하긴 하지만 네. 0%대의 금리가 있긴 있지만 이거 계속 올라가서 뭐 1%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네. 이제는 이자가 웬만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도 강세를 더 띌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 엔화가 더 강세가 되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엔화를 갖다가 사용해서 네. 대출이라든가 자본을 갖다 굴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거기에 자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내년에 한 1%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일본에서요. 글쎄요. 1%는 아주 높은 정도입니다. 네, 높은데, 지금. 네. 예. BOJ 한 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봐서 예. 여쭤봤는데 어쨌든 상단이 지금 이제 이전과는 달리 열려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그 뭐 이번 그 부총재 발언으로 인해서 네. 뭐 연말 정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한 번 정도 더 올리고요. 네. 내년에 한 그 상반기 한 번 정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는 보이고요. 네. 다만 그 추세적으로 일본 엔화 금리가 네. 기준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엔캐리 청산에 대한 이제 우려가 나온다고들 합니다. 근데 2차 엔캐리 청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네. 뭐 달러엔 환율이 130엔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요. 네, 이제 그 청산이라는 건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 청산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이것을 갖다가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아요. 네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을 갖다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었는데 네. 매도 포지션을 이제는 일본 엔화가 강해질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 딜러들도 이제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매수 포지션 쪽으로. 네. 많이 가겠죠. 네. 게다가 처음에 뭐 1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번에 이제 2차의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1차, 2차 구분은 뭐 크게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난번에 8월 5일 지나서 이렇게 네, 엔화가 뭐 가치가 폭등하고 엔 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한 배경에는 뭐냐면 그 기존에 네. 너무나 많은 포지션이 네. 매도 매도로. 포지션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매도가 가 있으면 우리나라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공매도를 쳐놓으면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야 돼요. 주식을.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새로 포지션도 지금 새로 잡아야 되는데 그 포지션도 매수로 들어가고요. 게다가 지금 여러 가지 대출을 받아놓은 있는 기업 측면에서는 네. 엔화로 이제 어떻게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엔화가 이렇게 비싸지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조달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또 네. 거기에 대해서 해지를 해야 되죠. 그치, 네. 예, 위험 해지를. 네. 이런 여러 가지 한 번에 전부 다 이게 매도 뭐 사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으로 보면 전부 다 매수 포지션이거든요. 이 엔화를. 그렇기 네. 때문에 한꺼번에 엔화 매수가 들어가면서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가 한 번 더 올 수 있느냐? 이 그걸 차는.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더 올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지금 일단은 그 매도 포지션에 대한 청산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상품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이게 앞으로는 그 정도의 그 강세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 145엔에서 진정된 엔화가 추가 강세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엔화의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지금 상단이 5.5%인데요. 네. 내년 상반기 뭐 많이 떨어지면 인하를 하게 되면 4%까지도 이렇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점쳐 4%대가 4%까지. 예까지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1.5% 포인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뭐 상황에 따라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리포트도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엔화는 조금 더 강세를 더 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폭 그다음에 속도에 따라 네. 엔화의 가치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4% 지금 5.5에서 4까지 내려가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강달러 시대는 이제 조금씩 저물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강달러는 주로 이제 다른 통화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그 통화의 가치는 얘기를 해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외환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통화 간의 물물 교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달러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라는 것을 예전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6개의 통화를 이제 가중치를 만들어서 네. 달러가 이 통화들에 비해서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니면 약해졌는지를 보는데요. 기준점이 이제 100입니다. 예전에. 네. 그리고 엔화, 그다음에 스웨덴 코로나,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네.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이제 캐나다 달러 이렇게 6개를 갖다 가중치를 둬서요. 네. 달러와의 가치를 비교하는데 현재 지금 지수가 101선입니다. 아, 101이요. 예, 101선인데 네. 뭐 최근까지도 이게 103, 104까지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네. 많이 한 2, 3% 정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 달러 강세가 약해지죠. 약해졌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약해졌다. 예, 지수가 네. 100을 기준으로 올라갈수록 강달러로 강해지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게 뭐 많이 내려갈 수는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 98선 이하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6개 통화 중에 네. 유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유로가 차지하는 가중치가 56%가 넘습니다. 근데 유로도 또 금리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같이 가장 큰 하니까. 이유. 예. 네. 앞으로 또 유로도 이제 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것으로 보여서요. 네. 지금 일본 그 유로 환율이 현재는 1유로당 네. 1.107 달러 달러.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이것이 좀 이제 그 1.1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로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유로의 강세도 조금 더 이제 약세로 전환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네. 달러의 강세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통화들도 엔화도 강세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달러의 약세폭 네. 그다음에 달러가 약해지는 속도는 네. 조금 제어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달러 약세는 가겠지만 네. 뭐 달러의 시대가 저문다, 강달러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다. 예, 이런.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최근에 이제 국제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세계 그 경제의 그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달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견조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공화당 후보죠. 네. 예, 그러니까 쏘아올린 공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네. 많이 이제 요새 만연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도 나오겠지만 이제 보호무역이 계속해서 좀 강화될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를 갖다 더 보유하려는 그런 수요도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대선 결과는 이제 사실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요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뭔가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해리스가 네. 트럼프를 조금 추월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통화 정책이나 환율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큰 변화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그 지금 트럼프 후보의 뭐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중국에 대해서 뭐 세금을 물리고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해리스의 정책은 조금 더 지금까지는 분석을 본다면은 미국 국내에 집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변동성 면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좀 더 금융 불안감이 네. 조금 더 가중이 되고 그다음 변동성이 커지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엔화 대신에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로 갈아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이 캐리라는 거는요. 네. 사실은 캐리라고 하면 캐리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여쭤보는데 캐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냥 캐리 갖고 있는 나간, 거잖아요. 네. 예,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이 이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화가 주는 이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게 이게 캐리입니다. 네.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없잖아요. 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게 네.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둘 다 약세 통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고금리 통화를 사면 네.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고 고금리 통화를 사서 고금리 통화가 강해지면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이자도 받고 고금리 네. 뭐 자본 차익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팔고 그다음에 다른 고금리 통화를 사면은요 환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엔캐리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비해서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완화 정책을 중국 정부하고 인민은행이 펴고 있단 말씀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위안화를 팔고 다른 고금리 통화를 샀을 때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해지게 되면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환율 측면에서도 뭐 환차익이 조금 날 수도 있고요. 적어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위안화 캐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진다라면은 앞으로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생각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금융 소비자라든가 요즘 투자자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네. 위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세로 가는 모멘텀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요새 뭐 채권이나 금리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의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덩달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2%대로 지금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금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고요. 이럴 때는 뭐 대출을 받을 때요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평상시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요 네. 변동금리 대출에 비해서 많이 비쌉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고정금리 대출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은행들이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할인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잘 내고를 하셔서 대출 금리도 좀 좋게 고정금리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장기로 이렇게 복리 예금을 알아보시고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이 하락하면은 우리 수입
이런 측면에서도 효과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물가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과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출 의존도는 높은 것을 아는데요. 수입 의존도도 상당히 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그냥 여기서 다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반제품도 가져오고 원재료도 네. 가져오고 뭐 원유도 사오고요. 그다음에 원자재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 게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입품도 많이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수입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가에는 안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한국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 때는 조금 그 걱정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투자의 귀재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과 투자 마인드를 살펴볼 수 있는 워렌 버핏 머니 마인드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꼽히는 워렌 버핏의 그 책을 준비해 주셨는데 사실 뭐 많은 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워렌 맞습니다. 버핏에 관한.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소개하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버핏 관련 서적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한 세 부류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버핏이 직접 쓴 거, 주주 서한이죠. 네. 두 번째가 버핏의 전기, 일대기를 다룬 거고요.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이 버핏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도 세 번째 범죄에 속하는 책인데 이 세 번째 범죄에 속하는 저자 중에서 가장 버핏에 관한 책을 잘 쓰는 사람으로 알려진 로버트 헤그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네. 썼고요. 이분은 뭐 버핏 책을 여러 권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책은 또 그 다른 책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보통 버핏의 뭐 투자 철학이라든가 투자 방법, 투자했던 종목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버핏의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어떤 시장 관이라는 이런 걸 다루는데 이 책은 좀 약간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사상과 철학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버핏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마인드가 네. 어떻게 어디에 뿌리를 대고 있고 그 뿌리에서 성장한 사상과 철학이라는 나무가 네. 이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네. 다룬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종목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버핏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가 씨가 뿌려져서 지금처럼 울창한 나무가 돼서 오늘 뉴스 보면은 비기술 기업 최초로 1조 달러 시가총을 돌파했는데 그런 큰 나무를 키우는 어떤 그 과정의 그 에너지, 그러니까 사상과 철학을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사상, 철학을 좀 예. 그 중에서 제가 담아드리면 이제 좋을까요? 예, 네.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 네.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키워드를 제가 몇 개 뽑아왔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단연 복리입니다. 복리. 복리. 네. 예. 정말 그 복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내재화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자에서 의사 결정이나 행동은 엄청난 그 천양지차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복리를 그냥 쉽게 이해해요. 복리.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천천히 변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인간의 뇌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네. 이건 뭐냐면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느끼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핏도 이런 복리를 공부하면서 내재화시킨 과정이 이 책에 나오는데 어떻게요? 이게 11살 때입니다. 11살.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10살 때 이때도 도서관에 가가지고 돈에 관한 책은 다 읽었던 사람이에요. 네. 특이한 거죠. 그때 버핏한테 되게 중요했던 책이 백만장자가 되는 1000가지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네. 버핏이 어린 시절에 이모과 고모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내가 뭐 20살인가 20몇 때까지 백만장자가 안 되면 네. 저 건물에서 뛰어내릴 거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그래요. 1930년생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 11살이면 이제 1940년, 그쵸. 41년에 예. 지금 이제 도서관에 간 거예요. 예, 이 네. 책에 체중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933년 해리 라루손이라는 사람이 이 책 내용입니다. 식료품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몸무게를 물어봤대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둘러보니까 눈앞에 동전 체중계가 있었던 거예요. 코인 체중계가 있어서 거기에 1센트짜리 동전을 내고 몸무게를 쟀고 네. 그리고 이제 담배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네. 자기뿐만이 아니라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인을 넣고 체중계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집에 보면서 체중계가 없으니까 예. 돈 넣고 체중을 그쵸. 쟀다. 네, 네. 그래서 저게 돈 버는 비결이구나. 그래갖고 이 사람이 175달러를 투자해서 체중계 3대를 구매했고 머지않아서 매월 네. 98달러씩 번 얘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해리 라른손이라는 이런 사람이 사람이. 체중계로 돈 번 예. 내용 그 책을 워린 버핏이 11살 때 읽었다. 그렇죠. 그 책에 네. 나온 그 내용이 나온 거를 딱 읽고서 버핏이 네. 복리를 딱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코인 체중계에서 나온 수익을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수익으로 또 다른 체중계를 또 사가지고 하니까 아, 계속 늘어나는데 네. 2배, 3배씩 늘어나다 보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복리의 마법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11살에 이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죠. 아, 그래서 이 버핏이 투자해서 이런 구조를 갖추면 내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우치고 그 다음부터 버핏은 자기의 모든 투자를 복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큰 줄기가 이제 예. 복리였다. 예. 키워드가 그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투자 철학 아까 사상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투자 철학이 뭘까? 어떻게 정의할까? 이렇게 막상 생각을 하면 딱 한마디로 잘 안 나오거든요. 답이.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투자 철학을 이루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네. 그러니까 시장을 효율적으로 볼 것이냐,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인데 때때로 비효율적인 국면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 비효율적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고 네. 당연히 변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변동성은 위험한 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변동성을 내가 기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네,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버핏은 다 후자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변동성 그 버핏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변동성을 주인이 아니라 하인으로 삼아라. 내가 주인이 되고 변동성을 하인으로 그렇죠. 삼는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만 사라는 거예요. 네. 이 시점을 볼 거죠, 시장을. 네. 두 번째가 뭐냐면 투자 방법.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투자 방법이 정립되어 있느냐. 네. 많은 부분이 사실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덱스를 사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적립식으로. 네. 세 번째가 뭐냐면 투자자로서의 기질이에요. 기질. 내 기질이 맞아야 네. 돼요. 기질이 맞아야 되는데 어떤 기질이어야 되냐. 독립성, 인내심. 네. 그다음에 그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얘기인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투자자 자신이다. 그러니까 즉 변동성에 마음이 부하내동하시는 분들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네. 그냥 인덱스 적립식을 하는 거 외에 다른 걸 하셔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네. 투자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네.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기질이 변동성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해서 답변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에 적립식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뭐 예. 포트폴리오를 짜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결국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리스크를 바라보는 버핏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재무 이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네.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봐요. 주가가 하락하는 걸 변동성으로 보는데 버핏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버핏은 주가 하락을 피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추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게 더 떨어지면 또 사는 거죠. 변동성 위기를 기회로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버핏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어떤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면 경영이 잘못돼서 기업이 가치가 훼손돼서 영구적으로 자본 손실이 일어나는 걸 리스크로 보는 거지. 네. 가격이 변하는 걸 리스크로 전혀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결론이 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문장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를 아는 것과 네. 시장의 부침을 견디는 기술. 내가 이 주식 좋으니까 살 거야. 네. 전망도 있고 분석도 좋아.
그렇지만 이 주식을 산 다음에 이 주가가 변동하면서 시장에 부침 있는 거를 견디는 감정을 다루는 기술은 별개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이 좋고 종목이 좋고 내용이 좋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찾지만 투자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 종목의 가격 변동을 견디어내는 네. 내 그 감정적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능력과 없는 것이 생겨나는 네. 거거든요. 어쨌거나 그 말씀 중에서 내재 가치가 확실히 있으면 괜찮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최소한의 공부는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시간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인덱스 사서 적립식으로 사셔도 충분히 내가 노후자금 네. 만들 수 있는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버핏 관련 책 말고도 다른 투자 대가의 책을 막 읽고도 막상 현실에 가면 맞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게 나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거를 좀 배워야 저는 될까요? 여기서 버핏의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 한때 지금도 네. 물론 좋아하긴 하지만 명상록 그 로마 그 오현제죠. 5명의 현명한 군주 네. 황제 중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네, 그러니까 네. 그 스토아 철학인데 거기서 바라보는 행복은 네. 평온, 아타락시아, 평정심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 평온과 평정심을 갖고 있느냐, 네. 내 감정을 다룰 수 있느냐가 사실은 종목 선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좀 참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